자, 제7절 물건별 평가와 감칙 보시겠습니다. 자, 감칙 제14조에서부터 제26조까지는 각각의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라고 물건별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이쪽 파트는 이해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암기로 가시면 돼요. 자, 핵심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14조에서 토지의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토지의 감정평가 시에는 어떤 방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다? 주된 평가 방법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이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 되는 것이라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시산가액 조정과 결합시켜 본다면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 주된 평가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이고 자, 이것이 아닌 나머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이렇게 구한 나머지 시산가액과 그 합리성 검토를 해서 주된 평가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냥 이 금액으로 평가에 결정되고요. 만약에 주된 평가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에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 가액과 이 가액들을 적절한 가중치로 가중평균해서 최종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 앞에서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건물은요 당연히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건물은 원가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인데 여러분 건물의 형태 중에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구분 소유권은 아파트라거나 뭐 오피스텔 또는 뭐 빌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구분 소유권이 됩니다. 자, 우리 원래 원칙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물건인 것이 원칙인데 구분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인 대지 사용권 또는 대지권과 건물에 대한 권리인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에 대한 권리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형태를 구분 소유권이라고 해요. 아파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구분 소유권을 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원칙적으로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대지 사용권과 건물 부분을 일체로 일괄로 하나의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 안에 토지에 대한 부분과 건물에 대한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지만 이 규정은 부동산학개론 시험에서는 나오지가 않는 조문이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분 소유권 건물은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른다. 다음에 제17조 보겠습니다. 살림의 감정평가. 자, 감정평가업자는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시험에서 이 17조가 굉장히 잘 나와요. 왜냐하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자, 살림을 평가할 때에는 그 토지하고 그 위에 서 있는 나무들을 함께 일괄로 평가해라 아니면 토지 얼마, 나무 얼마 이렇게 각각 구분하여 평가하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살림을 평가할 때는 그 밑에 토지와 그 위에 있는 나무들을 합쳐서 일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이거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때 이 임목은 어떤 방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게 주된 평가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임목의 평가는 유사 거래 사례를 참조해서 그 가격을 구하는 것이 주된 평가 방법인데 예외적으로 소경목림, 여러분 소경목림은요 심은 지 얼마 안 된 작은 나무를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나무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작은 나무의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나무가 성숙한 나무의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소경목림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나무의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땅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나무를 심을 겁니다. 그럼 내가 묘목을 사와서 이 묘목을 심겠죠.
자, 그리고 이 심어진 묘목을 한동안 길렀겠죠. 지금 기른 지 얼마 안 됐죠. 따라서 이렇게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나무의 경우에는 내가 이 나무를 심고 지금까지 기르는데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카운트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자, 내가 이 나무를 사올 때 묘목을 얼마 주고 사왔고 심는데 비용 얼마 들어갔고 그 이후로 키우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다를 비교적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소경목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들어간 원가,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의 총합을 구하기가 쉽고 and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을 해야 쓸 수 있는 정도로 성숙을 해야 그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지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나무의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따라서 거래사례 수집이 어려워서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살림을 평가할 때에는 그 밑에 토지와 그 위에 나무를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위에 있는 나무, 잎목은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나무의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감정평가업자는 제7조 2항에 따라서 여러분 7조 2항이 뭐죠? 자,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을 때는 일괄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괄 감정평가의 근거 규정이 감측 제7조 2항이었습니다. 7조 1항은 개별 감정평가 원칙을 정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요. 일괄 감정평가 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일괄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산지와 잎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자, 이거와 이것을 한데 묶어서 세트로 일괄로 감정평가할 때는 어떤 방법 쓴다? 당연히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산지와 잎목을 일체로 거래하거나 또는 이 둘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데 그때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산지와 잎목을 구분해서 물건별로 평가하는 게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때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 17조가 문제를 내기 참 좋습니다. 헷갈리기 참 좋죠. 따라서 이 17조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다음 이제 18조입니다. 과수원의 감정평가. 여러분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밑에 토지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나무들, 과수목들이 있겠죠. 자, 이것을 일체로 세트로 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과수원의 감정평가는 과수원의 토지가 얼마, 그 위에 과수목이 얼마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세트로서 일체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합니다. 자, 유사 과수원이 얼마의 거래가 됐다라는 사례를 갖고 와서 본건과 비교를 통해서 본건 과수원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감측 제19조에 보시면요.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재산들의 모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 세트를 시키면요. 뭐가 나오죠? 처음에 햄버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자튀김 나옵니다. 그냥 감튀라고 쓰죠. 자, 다음에 음료수 나오죠.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서 하나의 세트를 이룹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햄버거도 독립된 메뉴고 감자튀김도 독립된 메뉴고 음료수도 독립된 메뉴인데 이것들을 그냥 한데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묶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원래는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물건들인데 이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 세트 한 개 주문할래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것을 재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공장을 이루려면요. 먼저 공장의 토지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그 위에 공장 건물을 지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기계라든가
설비 이런 것들을 갖춰야겠죠. 그 외에 뭐 재고, 공장의 재고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공장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공장을 이루는 거죠. 자, 원래는 각기 다 개별적인 물건입니다만 이것들이 하나의 세트로 모아져서 하나의 공장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덩어리를 재단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공장 재단이란 공장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모임을 얘기한다. 세트 메뉴를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얘를 평가할 때에는 공장 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해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공장 재단의 감정평가 시에는 개별 평가가 원칙인 겁니다. 아시겠죠? 공장 재단은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공장 재단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 얼마, 건물 얼마, 기계 얼마, 설비 얼마, 재고 얼마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물건별 평가액을 구한 다음에 이것들의 총합으로써 공장 재단 전체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죠. 어떤 예외가 있다? 다만 이것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나의 공장을 이루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해서 그를 통해서 수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칙 제7조 2항, 자,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얘기하죠. 자, 이때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고 그때 그 방법은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원래는 각각 독립된 물건들인데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데 똘똘 뭉쳐서 계속해서 공장의 생산활동에 다 같이 사용이 되고 그러한 수익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이것들은 완전히 똘똘 뭉쳐갖고 하나의 물건이라고 취급해도 되겠구나라고 인정이 된다면 일괄하여 평가할 수가 있고 그때의 일괄평가 방법으로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개별 물건별 평가액을 구해서 합산해서 개별평가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똘똘 뭉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으쌰으쌰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그 생산활동을 통해서 일체로서 수익을 계속 벌어들일 것이 확실하다면 일괄 감정평가할 수 있고 수익환원법으로 그 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모여서 다 같이 협동, 일을 해서 다 같이 돈을 벌 것이니까 이렇게 다 같이 버는 수익을 환원해주면 이 전체 덩어리로서의 수익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로직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2항을 보시면요. 감정평가업자는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아주 좋죠. 왜냐하면 공장재단은 원래는 개별평가가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으로 일괄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과 달리 광업재단은 원칙이 뭐예요? 바로 그냥 수익환원법에 의한 일괄평가가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장재단은 개별평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일괄평가 가능한데 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에 의한 일괄평가가 원칙이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제20조는요. 단순 암기의 모임입니다. 자, 자동차를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저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자동차 경매 평가를 할 때 SK엔카에 들어가서 이번에 경매 진행된 자동차와 유사한 연식, 유사한 주행거리의 자동차의 시세를 고려해서 비중가로서 자동차의 경매가를 평가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건설기계, 포크레인 이런 중장비 있죠. 그러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고요. 자, 선박, 배죠. 배를 평가할 때에는 그 배를 이루고 있는 선체,
기관, 의장이라고 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선체, 기관, 의장인데 각각 무엇인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어쨌거나 배를 이루고 있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별로 각각 평가해야 됩니다. 얘가 얼마, 얘가 얼마, 얘가 얼마 이런 식으로 각각 평가해서 감정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거 각각들을 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지만 건설기계나 선박의 경우에는 원가법이 원칙입니다. 자, 다음으로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 역시 원가법이 적용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자동차만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나머지 2, 3, 4는 원가법이 원칙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 거 하니? 자동차의 경우에는 거래가 빈번합니다. 거래가 빈번하다 보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이 굉장히 용이해요. 그런데 건설기계나 선박, 비행기의 경우에는 거래 사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거래 사례 비교법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원가법을 주된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감정평가업자는 이러이러한 평가를 할 때 이거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 처분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해체 처분 가액은요 고철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고철값. 자, 무슨 소리냐?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원래 원칙적으로 지금 뭐 거사비나 원가법 이런 걸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물건들이 너무나 노후가 돼서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때에는 뭘로 평가하라? 고철값 또는 폐품값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명이 다한 이러한 물건의 경우에는 그냥 고철값으로 평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제21조 동산의 감정평가입니다. 자, 동산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 본래 용도로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 처분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제22조 임대료의 감정평가는요. 자, 임대료는요. 임대사례 비교법 적용이 원칙이라는 거 굉장히 단순하고요. 다음에 제23조 무형자산의 감정평가입니다. 자, 광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여러분 광업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광산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권리가 있어야지만 광산을 채굴할 수 있지 아무나 땅 파서 그 안에 있는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광업권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제19조 2항에 따른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여러분 아까 19조 제2항에서 광업재단의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일괄로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광산에서 벌어들이는 전체 수익이 있겠죠? 그리고 전체 그 수익에서 이 광업 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이 있겠죠? 이 비용 빼주면 순수익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눠주면 광업재단 전체의 수익 가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감칙 제19조 2항에서 정하고 있었죠. 이렇게 구한 전체 광업재단 전체의 가액에서 뭘 빼래요? 바로 해당 광산의 현존시설의 가액을 빼랍니다. 이걸 빼면 남은 게 뭐다? 바로 광업권의 가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가치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유형 자산의 가치와 무형 자산의 가치의 합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삼성전자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토지나 공장이나 재고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유형 자산의 가치도 있겠지만 삼성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삼성이 갖고 있는 특허권의 기술적인 가치 그런 것들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삼성전자라는 기업 가치는 삼성전자의 유형 자산 가치와 무형 자산의 가치의 합으로서 삼성의 전체 기업 가치가 구해질 것이다 이 얘기예요. 쉽게 이해하시죠? 근데 삼성의 전체 기업 가치에서 유형 자산의 가치를 빼면 남는 건 무형 자산만의 가치일까요? 그러겠죠? 그 로직을 여기에 지금 적용하는 겁니다. 자, 제19조 2항에 따라서 광업재단 전체를
일체 수익환원법으로 전체적인 수익 가치를 구해요. 그러면 광업재단 전체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전체 가치에서 뭘 빼라고요? 유형 자산의 가치를 빼라는 겁니다. 유형 자산의 가치. 그러면 전체 가치에서 유형 자산의 가치를 빼고 나면 그 남는 게 바로 무형 자산의 가치인데 바로 그게 광업권이라고 하는 무형 자산의 가치만 남게 된다는 거죠.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전체 가치를 구한 다음에 유형 자산의 가치를 빼서 무형 자산의 가치만을 남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이해하실 거고요. 이 로직은. 자, 그런데 이 유형 자산의 가치를 구할 때에는 어떻게 구하라? 자, 이 가액은 적정 생산 규모와 가행 조건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되 과잉 유휴 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 들어가면 너무 광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깊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광물이라고 하는 건 땅속에 이렇게 묻혀 있잖아요. 땅속에 이렇게 묻혀있는 광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빠른 속도로 파내면 금방 다 파는 거고요. 천천히 파내면 더 오랜 기간 동안 파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광물을 캐낼 때에는 광물을 캐내는 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생산 규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생산 규모, 파내는 양에 따라서 이 광산의 남은 수명이 몇 년인지가 결정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많이씩 파내면 광산의 남은 수명이 짧아질 것이고 조금씩 파내면 광산의 남은 수명이 길어지겠죠. 자, 이처럼 이 광산이 앞으로 몇 년 더 팔 수 있는 광산이냐를 우리가 가행연수라고 해요. 몇 년이나 더 팔 수 있는가? 가행연수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광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 유형 자산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이 광산을 캐는데 사용될 수 있는가?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과잉 유휴 시설은요, 과대 개량된 부분이에요. 과대 개량된 부분이라서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비용은 들어갔지만 기여도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유휴라고 하는 거는요, 놀고 있다는 뜻이에요. 쉬고 있다.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과잉 유휴 시설은 이것들을 처음에 만들 때 생산비는 들어갔지만 지금 현재 기여도가 없어요.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생산비는 투입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휴, 놀고 있는 쓸모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과잉 유휴 시설의 가치는 여기 현존시설 가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없는 셈 쳐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정리하면 광업권이라고 하는 무형 자산의 가치를 구할 때는 광업재단의 전체 수익 가치에서 유형 자산의 가치를 빼서 남은 가치로서 광업권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유형 자산의 가치를 구할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되고 과잉 유휴 시설은 포함하면 안 된다라고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항에서는 어업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1항에서 공부한 광업권의 평가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국가에서 어떤 수역에 대해서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허가나 면허를 내줘야지만 어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한 어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어장 전체를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구한 전체 가치에서 뭘 빼라? 유형 자산의 가치를 빼면 바로 그 남는 것이 어업권의 가치이고 이 어정의 현존 시설 가액, 즉 유형 자산의 가치는 자, 광산과 마찬가지로 적정 생산 규모와 어업권의 존속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산정을 하되 과잉 유휴 시설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광업권의 평가와 어업권의 평가는 기본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이러한 기타 다양한 무형 자산의 감정평가는 뭘로 한다?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평가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 무형 자산의 감정평가에서는 수익환원법이 굉장히 주된 평가 방법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광업권과 어업권은 기본적인 평가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조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인데요. 첫 번째, 주식의 경우에 상장 주식이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자, 상장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래소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장 주식은요, 거래소에서 매일매일 시세가 뜨기 때문에 그 거래소의 시세를 참조해서 평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상장 주식인데, 자, 실무적으로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시험 문제에서는 자,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주식에 대한 평가는 거의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한다? 전체 기업 가치를 구해요. 전체 기업 가치를 구합니다. 바로 그게 이거예요. 기업체의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구한다. 바로 이게 기업 전체의 기업 가치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채 가치를 뺍니다. 여러분, 기업 전체 가치에서 부채 가치를 빼면 남는 거는요, 자본만의 가치가 남게 되겠죠. 자본의 가치가 남게 됩니다. 자본 가치. 자, 이 자본 가치를 발행된 주식 수로 나누게 되면은 한 주당 이 주식이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가 나오게 된다 정도인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에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 물건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감정 평가. 자, 주변에서 소음에 의한 피해를 입는다거나 진동에 의한 피해를 입는다거나 일조 침해, 햇빛을 가린다거나 누가 매연이나 폐수를 방출해서 환경 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에는 이런 것으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로 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 가치 하락분을 구할 때에는 원래 가치가 이 정도였는데 이러한 환경 오염적인 피해로 인해서 가치가 이만큼으로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가치가 이만큼 내려가게 된 거죠. 우리 이것을 가치 하락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 자, 이 전에 이 물건의 가액하고, 자,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서 요 가치 하락분을 구해야 된다 정도인데, 시험에서는 그냥 이 문장 그대로,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자, 소음 발생 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과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서 이것을 잘 산정해야 된다라고 두루뭉실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는 응용되지 않아요. 자, 마지막 제26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크북 풀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게 원칙이니까 1번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한다. 맞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감칙에서는요, 여기까지만 서술하고 있죠. 근데 여기 뒤에 문장 보시면요. 자, 근데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뒤에 문장은 감칙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산가액 조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주된 방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머지 다른 방식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 내용이 있으니까 이 뒤에 문장은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맞는 표현이에요. 다음 3번입니다. 산림은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한 것이 원칙이라고 했죠. 자, 임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립의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서 평가할 수가 있다. 틀렸죠? 자, 임목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이 원칙인데 소경목립의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해서 평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3번은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영업권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맞지요? 자, 다만 주된 방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뒤에 문장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주된 방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4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5번입니다. 과수원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 맞고요. 6번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 맞습니다. 다만 이것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고요. 자, 7번입니다.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건설기계는 원가법.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선박을 평가할 때는 각각의 구성 부분을 개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일괄평가 원칙이 아닙니다. 항공기를 평가할 때는요, 원가법 적용이 원칙입니다. 자, 11번 임대료를 평가할 때에는 적산법이 주된 방법이 아니라 임대사례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라서 틀렸고요. 12번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 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합니다.
자, 13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인 것이 맞습니다. 자, 14번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이고요. 항공기, 선박과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니까 서로 주된 평가 방법이 다르다 맞는 표현입니다.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자, 이것에 따라서 공시된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에요. 자, 16번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를 경우에 비교표준지의 선정,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순서에 따라야 된다. 맞는 문장인 것 같지만 주의사항 있죠.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사정보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6번 틀렸어요. 자,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사정보정 해주지만 그 밖의 요인 보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뭐 하나가 있으면 대신 뭐 하나가 없는 거예요. 17번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 됩니다. 자, 18번입니다.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이 아니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되고요. 자, 본래 용도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고철값인 해체처분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문장은 맞지만 앞에 내용이 틀려서 18번은 틀린 표현이 돼요. 다음에 19번입니다.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등등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 하락분을 평가할 때에는 자, 소음 등의 허용 기준,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된다. 당연히 원론적으로 맞는 표현이죠. 산림은 임지와 임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원칙은 개별 평가가 원칙인데 자,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할 수 있죠. 따라서 20번도 역시 맞는 표현입니다.